박시백 우려사 이번 시간에는 원나라의 독특한 간섭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고려의 외교 관계를 보면은 이제 송이나 요, 금 이런 시기에서는 주로 색봉 관계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좀 자주적인 그런 과정들을 보였는데 이 원에 오면서 조금 더 간섭 방식이 좀 이 책봉 관계가 좀 독특해지기 시작해요. 조금 좀 더 적극적인 권한이나 이제 개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초기에는 뭐 자연스럽게 고려 전통적으로 왕에서 그러니까 태자로, 세자로 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왕이 죽으면 세자를 책봉해주고 예전과 뭐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만, 네네. 갈수록 이제 왕위를 박탈해버리거나 음. 교체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을 왕왕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네. 얘기는 뭐냐면 음. 어쨌든 고려왕은 이제 왕실 속에서 이제 선발하는 것은 기본 유진하지만 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교체해 버릴 수 있다는, 즉 적극적으로 왕을 이제 선정하거나 음. 교체하거나 하는 것을 음. 이제 원이 담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에 있어서의 자주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려의 어떤 정치 구조에도 굉장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음. 그 이전까지는 물론 무신 권력 동안에는 무신이 일차적인 지배자였기 때문에 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맥을 구축하려고 해도 다 무신 그쪽으로 쏠린 거고. 예. 권력자들한테 이제 쏠렸겠지만, 네. 그 외의 경우에는 어쨌든 왕이 이제 제일 권력자이고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왕을 결정하는 것이 곧 원나라다 황실이다 보니까 음. 원나라 황실의 실력자들한테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아. 즉 직접 어. 황제면 더 좋고, 네. 그렇지 못한다, 권력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황제에게 영향을 끼치는 뭐 황후라든가 또는 황태후라든가 또는 음. 그 황태자라든가, 음. 그것도 아니면 승상이라든가, 여튼 원황실의 실력자들한테 줄을 서는 것이 일반화됩니다. 아, 고려 내부에서. 예,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아예 고려를 떠나서 원황실 언저리에서 살면서, 직접 가거나 네, 아니면 선을 대거나.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는 것들이 아주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게 아, 예, 됩니다. 예. 이 충렬왕이 1274년에 즉위를 한 후에 그 다음 해인 그 1275년에 고려 왕실의 용어들이 많이 고쳐져요. 네. 그 이제 그 원나라가 황제국, 고려가 제국임을 분명하는 이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폐하가 전하가 네네. 되고, 이제 그 짐이라는 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태자는 세자, 그리고 이제 국왕의 명령도 성지가 아닌 선지, 그리고 이제 각 관청의 그 명칭에도 변화가 오는데, 이 고려시대에는 이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보다 좀 낮은 단계, 요 두 기관을 합쳐서 첨의부, 추미로는 밀직사,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 그리고 이제 우리 고려의 대표적인 중앙관청 그 육부 체제거든요. 여기 이제 네네. 조선에서는 육조가 되는데, 육부도 사사 체제로 전리사, 군부사, 판도사, 전법사 이렇게 바뀌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묘호예요. 요거는 충혈왕 때 하진 않았지만 충혈왕 사후에 왕의 묘호를 정할 때 그 전까지 종이라는 묘호 대신에, 조나 종을 썼죠, 그죠? 그렇죠. 그때 네. 태조왕건 이후로는 쭉 종이었는데, 네, 네. 원나라 황실에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충자 묘호시대. 충자를 지정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자 돌림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25대가 충렬왕이고, 다행히 30대, 요 충정왕 때 끝나고, 여기에서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사례가 공민왕부터 이제 충자를 쓰지를 않아요. 일단은 이 시기에는 이제 이 일본 정벌 끝나고 나서는 거의 그 몽고 원나라의 군대는 이제 철수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더 이상 이제 주둔할 필요가 없어졌고, 예, 예. 철수를 하고 나서 이 충렬왕 때부터는 이제 부마 이렇게 부마국이 되잖아요, 고려가. 네네. 예, 그러니까 예, 예. 장인과 사위 관계가 썼죠. 됨으로 예, 인해서, 그렇죠. 예. 충렬왕이 어쨌든 사위니까. 네네, 그로 예. 인한 혜택도 사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동맹관계 비슷하게 돼서 예, 예.
어느 한쪽에 이제 어떤 군사적 필요가 있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원해주고. 지원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쿠빌라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를테면 남송 원정할 때라든가 일본 원정할 때 고려 군대에 그 동원을 요청했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무슨 언데나 내부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도 네. 충렬왕이 직접 내한인가 누가가 반란을 내한, 일으켰어요. 예, 그죠? 예. 그때도 충렬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우리가 참전하겠다고 해서 몸소 가는데, 그죠? 다행히 가기 전에 평정이 돼서. 성정이 돼서 끝났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고려도 갔다. 네네. 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 네네. 하여간 다른 원나라가 점령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그 반대로 이제 도움받은 사례가 네. 이제 3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반란을 일으켰던 그 원나라 그 내한의 잔당인 합단이라는 인물, 카단이라고도 부르는데 네네. 이 충혈랑 16년인 1290년에 이 고려의 변방을 침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 고려 때 요 변방을 지키던 그런 그 정말 장수들이 대부분 도망을 가고 네. 이 왕, 충혈왕도 서둘러 강화도로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합단의 군대는 지금의 이 강원도를 지나 경기도까지 완전히 이제 그 공격을 해왔고, 그나마 원주 지역에서 진사, 원충갑, 그리고 흥원창, 원주의 세금을 보관하는 창고, 흥원창의 판관, 조신 등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 막아내게 돼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세자가 그 충선하게 되는 이 세자가 이제 쿠빌라이에게 원나라에게 이제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됐고 네. 이것을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때 또 실제 충렬왕은 직접 참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파병을 이끌어 내면서 결국은 이들 그 합단의 군대들을 완전히 그 이제 소탕을 하게 되는 이런 정말 또 이 뭐 도움을 또 주고받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네. 자, 이 특이한 것이 원종 15년인 1274년에 원나라에서 느닷없이 좀 황당한 요구 같은데 여인 140명을 보내라. 예, 그래서 이때 정말 뭐 그야말로 그 부녀자 색출로 온고울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항복한 남송 장교들, 만자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배우자로 삼을 만한 여인 140명을 골라 보내라는 요구였어요. 아마도 그 일본 정벌 하는 과정에서 남송 부대가 이제 그 동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1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들 군대에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려 여인과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뭐 그 선뜻응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정에서는 할 수 없이 그 민간의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그냥 뭐 거의 강제적으로 이제 보낸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 원나라에서는 아예 황제가 직접 뭐 대가 집달을 요구하거나 또 황실이나 고위 관리들이 양갓집 처자를 요구하는, 사실 우리가 흔히 고려 여인 하면 또 공녀를 떠올리는데 바로 이런 공녀의 그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원나라 때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 당시쯤 되어지면 이 고려 연인의 그 여인들에 대한 원나라의 요구가 뭐 황실, 뭐 고위관리, 뭐 또 뭐 장수들, 뭐 황관들, 뭐 상당히 다방면에서 그런 요구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고려 여인들의 뭐 미모라든가 또 이 수완도 좋았던 것 같고 또 뭐 상당히 이제 그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원나라 뭐 고관들 사이에서는 고려인 첩을 두는 게 성공한 자들의 뭐 거의 상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았고, 특히 이제 황실에 보내진 고려 여인들이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니까 뭐 거의 뭐 인기가 확 이루어졌고, 그래서 원말기에 이르면 궁궐에서 일하는 여인의 절반 정도가 고려인이었다 이런 뭐 이야기까지 나돌았고요. 실제 절반이 고려인이었다. 황후의 지위까지 오른 그런 인물도 있어요. 네. 그 인종 황제를 모셨던
김심의 딸이 비록 인종 사후이긴 하지만 황후로 책봉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고유인 그 1호 유명한 황후네, 그죠? 예, 가장 유명한 우리 저 귀황후 바로 이제 원나라 회종의 부인으로 뭐 그야말로 또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이 귀황후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 고려 쪽보다는 너무 원나라 편을 들어가지고 욕을 많이 좀 먹은 그런 인물이고 귀황후의 아들이 북원의 황제에 오르기도 해요. 원나라 네. 소종이 바로 그런 인물인데 이 귀황후의 아들 소종도 고려인 왕후만 불을 두었을 정도로 이 고려인 여인, 특히 고려인에 대한 정말 뭐 선호가 아주 뭐 컸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때 진짜 원나라가 망하지 않고 더 이어졌다고 한다면 네. 거의 황후는 고려인. 그 이게 이제 정착이 됐을 예, 수도 정착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거의 고려인의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황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이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당시에 초혼의 풍습이 조혼의 풍습이 자 이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충수광 후 4년인 이 1335년에 이 전이부령 이곡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나라의 이제 어사다에게 이제 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리는데 네. 결국 이 너무 심하다. 이거 좀 금하자라고 네, 하는 금해달라고 그런 하는. 소를 올리는데 이게 당시에 이게 좀 들여다보면 고려인의 풍속이나 당시 실상들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이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이국이라는 인물은 그 유명한 진나라 이색의 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 맥이 있는 집안입니다. 예, 문장도 좋고. 예, 예.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고려의 딸, 즉 여인들의 입지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네. 차라리 아들을 분가시킬지언정 딸은 내보내지 않는 것이 고려의 풍속으로 이는 진나라의 대릴사유제와 비슷합니다. 자, 요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거거든요. 예, 이게 예. 이제 고려에서는 그야말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장가 가는 거였죠. 즉 아들이 이제 처갓집으로 장가를 가서 거기서 살고 네. 거기서 애를 낳아서 키우고 이게 이제 일반적이었고 이게 거의 고려 조선 중기까지도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가령 율곡 이 선생 같은 경우에 뭐 강릉 오죽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 것처럼 네, 네. 하여튼 이 남자는 보내고 예. 사위는 딸은 자기가 거둬 데리고 살면서 오고. 예. 딸한테 자기가 늙었을 때 이제 부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딸을 굉장히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쭉 나오고 사신이 한번 오기만 하면 나라가 온통 솟아내서에서 개나 닭이라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처녀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데려갈 사람을 뽑는데 얼굴이 예쁘든 못났든 간에 사신에게 뇌물을 주어 그 욕심만 채워지면은 비록 예쁘더라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되돌려준 대신 다른 데서 보충하느라 수백 집을 뒤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사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누구도 감히 어기지 못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황제의 뜻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려를 요구하는 사신의 파견을 금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문이라 할 수 있죠. 자, 이 소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만 황제한테. 때는 안 돼. 그리고 황제 입장에서는 뭐 이건 너무 심하니 뭐 그마라 금해라라고 했지만 예. 현실에서는 이제 꼭 그런 사신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다양한 방식으로 예컨대 고려인 황관들이 직접 와가지고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려인 처녀를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뇌물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제대로 줄을 대고 싶은 황관이든 고려의 유력자들도 여자를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 국내 문화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자, 한편으로는 이 환관들, 즉 고려의 환관도 황실에 보내줘서 그 속에서 좀 실력자가 됐다. 이런 사례들도 간간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간하면 흔히 이제 뭐 좀 거세된 사람 이렇게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원래 이제 거세한 한간인 뭐 있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거세자들이 이 환관의 중심이 됐냐 하면
이 사고 같은 거 일어나서 이제 불구가 된 이들을 이제 환자, 그러니까 이제 이 거세된 이런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궁궐에서 후궁에 대한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거세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승열왕의 부인이었던 제국대장공주가 이 환자 몇몇을 당시 원나라 그 황제 세조에게 보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일 잘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좀 수행 능력이 좋은 거예요. 일도 잘하고 뭐 궁중의 재물 관리 이런 거 탁월한 영향을 보이니까 점차 이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제 거세를 하거나 또 이제 아버지나 뭐 형제들이 그 뭐 자식을 거세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 환관들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고려실의 환관들. 그리고 또 지위도 높고 이러니까 뭐 충분히 이제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공여 같은 거 뭐 색출을 한다거나 공여를 모아오러 올 때 아무래도 고려 사정에도 밝고 뭐 언어도 다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의 황실과 고려를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 환관들의 그 위세도 갈수록 커져서 이제 계속 이런 어떤 환관을 뭐 배출하고 공급하는 이런 문화도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환관들이 거기서 실력자가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사신으로 고려에 오게 되면은 어쨌든 직사잖아요. 그렇죠. 황제의 사신이기 때문에 네. 정말 최고의 어떤 시중급의 인물들도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하고 왕조차도 이제 조금 주의하게 되고 이럴 정도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가령 그 그 원나라 연경에 가게 되면은 그 환관의 집에 머문다든가 환관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이제 황제에게 고한다든가 정보도 수집하고 이럴 정도가 되니까 이 환관에 이미 거의 왕에 버금갈 정도고 그다음 이제 이 뒤로 가면은 계속 어떤 왕들을 둘러싸고 이 왕위 자리를 둘러싸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생기는데 이 중에 어느 한 편을 들면서 왕을 이제 몰아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에도 굉장히 개입하고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자, 그야말로 원의 황궁은 이 고려로 보내진 여인들과 또 환관, 그다음에 투항자 등등 이 고려인으로 정말 상당히 이합집산하면서 가득했던 형국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구한 이야기입니다. 홍다구와 김방경의 그런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